캐서린의 호흡이 느려졌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던 것도 멈추었다. 캐서린은 쉬고 있었다. 캐서린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캐서린이 정말 86번의 전생을 살았단 말인가? 그리고 스승이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삶이 위대한 지식을 소유한 육체가 없는 영혼들의 안내를 받는다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신에 이르는 길에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다고? 이것이 사실일까? 나는 캐서린이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에 비추어 본다면 그 모든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웠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가 없었다. 수십 년 동안 형성되어 온 나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나에게 저항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와 가슴, 그리고 나의 용기는 캐서린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캐서린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또한 돌아가신 아버지와 내 아들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는 셈이었다. 그들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땅에 묻힌 지 몇 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으며 명백한 사실과 내밀한 사연들을 통해 자신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내 아들도 캐서린이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진보한 존재가 되었단 말인가? 그 아이는 진실로 우리의 업보를 덜어주고 내가 의학과 인류에 대해 가르쳐주고 또 나를 정신과 의사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 우리 부부 사이에 태어나 기꺼이 23일 만에 죽었단 말인가? 생각이 이에 미치자 나는 크게 용기가 생겼다. 차가웠던 내 마음의 바닥에서 위대한 사랑이 솟는 것을 느꼈고 존재에 대한 확신과 함께 내가 천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연대감을 느꼈다. 나는 그리던 아버지와 내 아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어 행복했다. 이제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어떤 손길이 내려와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킬 수 없도록 바꾸어 놓았다. 내가 지금까지 읽어온 곳들, 그토록 조심스럽게 따지고 끊임없이 회의하며 읽어온 모든 책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캐서린의 기억, 캐서린이 전하는 메시지는 모두 사실이었다. 나의 직관은 줄곧 캐서린이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 속에 전혀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왔고 그 직관은 옳았다. 내 앞에 사실이 놓여 있었다. 증거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쁨과 이해의 순간, 그 신비한 체험의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 오랜 세월 동안 또아리를 틀고 있던 논리와 회의가 또 텃세를 부리고 있었다. 이건 ESP이거나 일종의 정신적인 기술일 수도 있어.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환생이나 스승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했다. 그제서야 나는 깨닫게 되었다. 문헌에 기록된 수천 건의 사례, 그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말하는 어린이들, 전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부위에 나타나는 선천성 모반, 수십 또는 수백 년 전에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묻어놓았던 보물을 찾아내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는 캐서린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나의 죽음이나 부재가 두렵지 않았다. 나는 비록 그리워는 하겠지만 지인을 잃는 일이 전처럼 두렵지 않았다. 죽음에 대한 공포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사람들은 그 공포를 이겨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한다. 때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지 못해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나는 비로소 캐서린의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나아가 그 개연성에 대해서까지 마음을 열어두고 있었다. 선친과 나의 아들에 관련된 믿기 힘든 사실들은 일상적인 감각을 통해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캐서린이 보여준 능력과 지식은 뛰어난 영적 능력임이 분명했다. 캐서린을 통해 얻은 압도적이고도 놀라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생내적인 비판 정신이 앞으로 모든 사건, 모든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모든 사건을 과학자의 현미경을 가지고 모든 각도에서 관찰할 것이다. 캐서린은 계속 호전되고 있었고 공포와 불안이 사그러지고 있었다. 캐서린이 임상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나는 아직도 캐서린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캐서린은 여러 생애에 걸쳐 가난과 종살이, 가족 간의 불화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삶에 대한 기억이 캐서린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도 있었다. 정신적 경험이 그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까? 죽음이 더 이상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공포를 사귀고 안정감을 얻는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닐까? 캐서린의 정신적 능력은 확대되고 있었고 캐서린의 직관은 훨씬 더 발전하고 있었다. 여전히 스튜어트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눈이 빛났고 혈색도 좋아졌다. 갑자기 캐서린이 머리를 좌우로 돌리기 시작하더니 예의 그 껄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차원에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참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차원이 있습니다. 나는 전에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지 또 여러 번 환생했었는지 물었다. 저는 여러 시대, 여러 층 플레인을 거쳐왔습니다. 층마다 의식의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층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보했느냐에 달렸습니다. 다시 잠잠해졌다. 나는 진보하려면 어떤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지 물었다. 즉시 대답이 나왔다. 우리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남들보다 빨리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악습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생애로 그것을 짊어지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육체 상태에서만 우리가 쌓아온 악습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스승들이 대신 해주지 못합니다. 만약 고집을 부려서 악습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고스란히 다른 생애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만큼 강해져야만 더 이상 다음 생애에서 그것을 짊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신과 진동, 바이브레이션이 똑같은 사람들만 찾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 수준이 똑같은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동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직관적인 능력에 따라야지 저항하면 안 됩니다. 저항하는 사람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특정한 층에서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전생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평등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말이 끊어졌다. 나는 이러한 생각들이 캐서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캐서린은 물리학이나 형이상학을 공부한 적이 없었고 차원이나 층, 진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사정은 어떠한가? 그 낱말과 사고의 아름다움, 그 속에 담긴 철학적인 함축, 그 모든 것이 캐서린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나는 캐서린이 그토록 간결하고 시적인 표현을 구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아니다. 이것은 결코 캐서린이 아니다. 다시 캐서린의 꿈꾸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가사에 빠지면 유해 상태에 있게 돼요. 아직 다른 층으로 건너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건너갈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만이 그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 육체 상태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건널 수가 있게 돼요. 배워야 할 게 더 있다면 뜻하고 관계없이 돌아가야 돼요. 지금은 휴식하는 기간이에요. 정신이 쉴 수 있는 시간이죠. 따라서 가사 상태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육체 상태에서 더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돌아올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만약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느낀다면 현대의학이 모르는 영적 상태로 곧장 들어가게 된다. 이 이야기는 사후의 경험에 대한 연구서들의 내용과 잘 부합되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럴듯한 설명이 된다. 그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배워야 할 것이 남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사후 경험담을 털어놓는 사람들은 모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다. 이들의 이야기 사이에는 뚜렷한 유사성이 있다. 일단 죽으면 자신의 몸에서 떨어져 나와 사람들이 자신을 소생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광경을 본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멀리서 비쳐오는 밝은 빛 또는 빛나는 영적 형상을 느끼게 된다. 그 빛이 터널 끝에서 비쳐오는 경우도 있다. 고통은 느끼지 않는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미처 완수하지 못한 일이 있음을 느껴서 육체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즉시 몸과 합쳐지고 또다시 고통과 그 밖의 감각들을 느끼게 된다. 나는 캐서린이 방금 한 이야기를 되씹으면서 미국의 초대 헌법을 제정했던 사람들이라면 인간이 평등하지 않다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사람은 수많은 전생의 행적에 따라 각기 다른 재주와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가 평등해지는 때가 온다. 나는 그때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애를 지난 다음에야 찾아오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모차르트가 어린 시절 보여준 놀라운 재능을 생각했다. 그 또한 이전 능력의 전승이었단 말인가. 빛뿐만 아니라 재능도 다음 생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우리는 자신과 진동이 같은 사람들만 찾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 나는 캐서린의 말에 영적인 진실을 느꼈다.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그냥 다른 영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는지 물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분들이 여기 없어요. 흥미로운 사실이었다. 스승들이 곁에서 말을 해주지 않으면 캐서린은 스스로 지식을 이끌어낼 수가 없었다. 캐서린은 이제 전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과 관련된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능력은 이전에는 생애와 생애 사이에 영적 상태에서만 가능했던 것이었다. 아무튼 캐서린의 정신 어디엔가 더 높은 초의식적 슈퍼 컨셔스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여러 학자가 언급한 바 있는 상위 자아인지도 몰랐다. 캐서린은 스승들이나 그들의 눈부신 지혜에 접하지 않고서도 초의식적인 상태에서 어머니의 혼전 임신과 같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깊은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일상적인 의식 상태의 캐서린은 훨씬 더 불안하고 사고의 폭이 좁았으며 매우 단순하고 비교적 깊이가 없었다. 평소에는 초의식적인 상태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의식에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한 집단 무의식은 캐서린의 초의식 상태와 많은 유사성이 있다. 나는 캐서린의 일상적 의식과 체면 상태의 초의식적인 정신 사이에 놓인 건너지 못할 심연에 점차 좌절해가고 있었다. 캐서린이 최면 상태에 있을 때에는 초의식 수준의 흥미진진한 철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최면에서 깨어난 캐서린은 철학이나 그와 관련된 이야기에는 통 관심이 없었다. 자신의 숨은 능력을 완전히 잊고 잡다한 일상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캐서린은 지금 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어 껄껄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카르마를 끝내기 전에 그들의 삶을 급작스럽게 중단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살아남더라도 더 큰 응보로 고통받게 됩니다. 이들은 죽어서 다음 차원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은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악행으로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삶을 중단시키고 있으나 그들에게도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오직 신만이 이들을 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벌을 받게 됩니다. 침묵 속에 1분이 흘렀다. 캐서린이 속삭였다. 그분들이 가버렸어요. 스승들은 오늘 강렬하고 명료한 메시지 하나를 더 들려주었다. 살인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신만이 벌할 수 있다. 한번 치료가 시작되면 몇 시간씩 걸리곤 했기 때문에 나는 캐서린과의 약속을 오후 늦은 시간으로 잡았다. 일주일 뒤에 나를 다시 찾아왔을 때에도 캐서린의 표정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그토록 만성적이고 뿌리 깊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던 환자가 이토록 극적으로 회복되기란 드문 일이었다. 물론 캐서린을
일반적인 환자라고 보기는 힘들었고 치료 방법 또한 확실히 유별난 것이기는 했다. 나는 좀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물어볼 게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캐서린이나 스승들에 대해서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계속했다. 그걸 아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탄생과 죽음의 시기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자신의 조건을 선택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때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캐서린이 이걸 이해하게 되면 지금 느끼고 있는 공포를 많이 덜 수 있을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이 지금 거기 없나요? 캐서린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가 깊고 웅웅 울리는 것이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였다. 그것은 시인의 목소리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 상태로 들어올 때와 떠날 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려와서 성취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다 된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생애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영혼을 쉬게 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육체 상태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일이 허락됩니다. 망설이는 사람들, 세상으로 돌아오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육체 상태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을 이루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캐서린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아차릴 수 있었다. 누구죠? 누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캐서린이 자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도 몰라요. 그분은 아주 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분 목소리만 들리고 전 그 말씀을 박사님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캐서린 역시 이러한 내용이 자신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초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를 주관하는 매우 특별한 사람의 말과 생각이 귀에 들려왔고 그것을 다시 나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또 다른 스승을 만나게 되었다. 그 스승은 시적이고 안온한 목소리와 말씨를 지닌 새로운 영혼이었다. 그 스승은 사랑에 가득 찬 목소리와 생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전혀 주저함 없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사랑은 따뜻하고 실제적이었으며 한편 초연하고 우주적인 것이었다. 그 사랑은 위압적이거나 감정적이지도 않았고 구속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나는 행복한 감정에 젖어들었다. 그것은 초연한 사랑이었고 관조적인 따뜻함이었으며 멀리 있지만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랑이었다.